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밝은 목소리로, 밝은 텐션으로 전화를 받으실 예정이신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요즘 좀 그래도 시간이 비네요. 자, 오늘 우리 태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의 주제가 따로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오늘은 제목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오호, 예?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민. 예. 오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달의 민족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태즈의 민족이에요. 일단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냥 아시는 분이라고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호, 네. 전에는 지역이라든가 이분이 하시는 일, 나이대라든가 부연 설명이 많았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싹 빼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일단 노출은 자제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요즘은 어플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심부름도 어플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퀴벌레가 들었는데 못 잡는 성격이면은 바퀴벌레 잡아주세요라고 어떤 어플에 올리면은 잡아주러 와요. 단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잡으러 그쵸? 온다고요? 네, 잡아주러 와요. 그런 식으로 심부름을 하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혹은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든가, 공사 현장 인부를 구하든가, 식당 보조를 구하든 이런 것들을 수많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 어플들이 초창기에 있던 시절, 불과 몇 년 전이죠. 많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이번 이야기는 우리 주변인, 그리고 누군가, 혹은 내가 겪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나 똘비로 칭하겠고, 이분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가을, 겨울에만 일을 하시고, 네. 봄, 여름은 쉬시는데, 가을, 겨울에 1년치 먹고 살 거를 벌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봄, 여름 놀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뭔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소일거리 삼아서 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을 만지작 거려요. 그러다가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기타 등등 폰으로 이것저것 보고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심부름을 해주는 어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플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동네에서 누군가 심부름을 시키면 수락을 하고 완료할 때 돈을 받는 그런 어플이었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네. 그 당시에 그 어플을 깔아서 빠르게 등록을 합니다. 대부분 올라오는 것들이 쉬운 일들이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코를 따내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정도로 심심치 않게 소일거리 삼아서 일을 하면서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예. 뭔가 이런 일을 하니까는 내가 비시즌이지만은 뭔가 잉여인간이 아닌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뭔가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재미있게 그 어플에 시키는 심부름을 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어플에 이런 심부름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하는 내용이 급한 배송입니다. 돌비구 귀족동 11-11번지 1층 102호 문 앞에 놔두고만 오시면 됩니다. 선제시 5만원. 그래갖고 뭐지? 라는 생각을 글을 클릭해서 읽어보니까는 귀족동은 자기 동네예요. 그리고 픽업하는 물건도 바로 걸어서 몇 발자국 안 걸리는 거리예요. 차로 이동하면 왔다 갔다 한 10분이면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인데 5만원. 크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빨리 수락을 누른 다음에 차에 시동을 켜서 5만원 꽁으로 먹을 생각에 오늘 저녁은 족발이나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물건을 픽업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서 장소로 나가니까 어떤 젊은 여성분이 서 계셨고, 평범한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웃으면서 물건 잘 전달 부탁드린다면서 인사를 하고 물건을 받은 다음에 5만원을 결제를 받고 배송지인 귀족동 11-11번지 102호 앞으로 무사히 배달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모든 행동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단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30분도 걸리지 않은 일을 처리하고 5만원을 벌었다? 이거 꽁이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꿀배송 또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아이디를 즐겨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분이 글을 쓰면은 알람이 바로 뜨게끔 해놓고 그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울리면 내가 바로 알람 보고 그냥 앞뒤 없이 바로 수락 눌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서 알람이 또 울려요. 요번에 또 다른 주소예요. 급한 배송입니다. 돌비구 귀족동 22-22번지 돌비 아파트 102동 몇 호 문 앞에 놔두시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금액이 또 올랐어요. 선으로 드릴게요. 10만원. 근데 이 거리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15분 내외에 있는 거리예요. 바로 승낙 버튼을 누르고 또 똑같이 꿀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봤던 그 여성분이 물건을 주면서 안전하게 배달 부탁드립니다라고 웃으면서 물건을 건네주고 그걸 또 안전하게 배송을 했죠. 그렇게 좀 특정된 그 배송만 한 달에 총 8번, 9번 했다 하더라고요. 일도 쉽고 거리도 가깝고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도 세기도 했었고 몇 번 맡아서 하다 보니까는 이분 자체가 똘비에게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똘비는 내가 대송도 빠르고 동네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아싸, 나는 진짜 꽁돈 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심부름 알람이 울리길 기대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돌비는 경찰서로 잡혀가게 됩니다. 경찰서로 잡혀간 이유는 돌비가 했던 모든 행동이 어떤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는 쉽게 말해서 운반책인 거예요. 운반책. 잡혀서 조사를 받기 위해 온 거였어요. 일단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돌비가 배송을 갔던 곳은 안 좋은 약을 거래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받는 사람들은 안 좋은 약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경찰이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돌비가 운송했던 것들이 안 좋은 약을 운반하는 중간 운반책 그 정도로 잡혀간 거예요. 애초부터 심부름을 시킨 계정의 주인은 그 분이 아니에요. 실제 민증 번호를 쓰는 사람이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도용한 거죠. 다른 사람이 민증 번호 도용해서 만든 가짜 아이디였고 운반할 때 갔던 그 여성분 있죠. 맨날 봤던 여성분. 그분도 똑같이 꿀메모 알바를 보고 지원해서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자기처럼. 근데 여대생은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위치에 서 있으면 오토바이가 와서 물건을 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똘비가 와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물건을 준 사람은 헬멧도 벗지 않고 물건만 주고 기다리면은 똘비가 와서 물건을 받아가고 뭐 그런 구조였다 보니까는 이래저래 막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받아보면서 단순하게 어플을 이용해서 알바를 했으니까 뭐 나쁜 약 성분도 몸에서 검사는 나오지도 않고 며칠 조사를 해보고 정황상 이렇게 보니까는 연루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고액 알바를 했던 거구나 라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조사를 다 받고 나온 돌비는 아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 내가 좀 돈에 혹해서 이게 이런 일도 있으면 조심하면서 내가 의심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좀 섣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는 시간 가졌죠. 돈을 많이 주면은 주는 데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어플을 지우고 다시는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끝으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가고 자기가 일하는 시즌이 끝나요. 그리고 또 비시즌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똘비라는 분이 비는 시간대 여행도 가고 뭘 배우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바쁘게 하루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님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꽤 많이 크고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거물급 조직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전직 조폭을 아는 형님을 두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랑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원래 있던 직업에서 알고 지내던 분이었고 알고 지내면서 세월이 깊어지면서 술친구 하면서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이분은 뭐 원로 대접 받으면서 은퇴를 하셨고 소일거리 삼아서 그 똘비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가게나 이런 데 가서 놀러 오면서 마음이 맞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또 술을 한잔 하면서 그 형님한테 똘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년 전에 이러저러한 배송 관련 심부름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런 소리를 쫙 다 풀어내니까는 그 형님께서 지그시 똘비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정도 선에서 끝나길 다행이야. 아마도 걸리지 않고 네가 그 일이 계속했잖아. 언제가 되었든 간에 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똘비가 놀래서 다시 건넨 말은 아니 그냥 단순히 안 좋은 약 배송인데 그게 뭐 걔가 사라질 이유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전직 조폭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아마 그놈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너를 처리했을 것 같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5만 원이었고 그 다음 배송은 10만 원이었고 작게는 5만 원 뭐 많게는 30만 원까지도 단거리 배송을 했다며 아마 꼬리가 밟혔다고 생각했으면 너를 먼저 처분했을 거다. 다행스럽게도 경찰 쪽에서 먼저 걔들을 덮치고 연관된 너를 잡아서 수사를 진행해서 다행인 거지. 그 반대였으면 너는 지도새도 모르게 이 바닥에서 끝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고 다시 이제 물어봐요. 아니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해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깡패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잘 들어봐.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 네가 공사 현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을 벌어. 근데 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수능공이 돼. 그리고 기술자가 되면은 10만 원 벌던 게 20만 원 벌고 또 실력이 올라가면 30만 원 벌겠지?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어느 회사 생활이든 조직 생활이든 마찬가지야. 단계라는 게 있다고. 자, 근데 네가 생각해봤을 때 살다 보면 10만 원짜리 일을 30만 원 주고 시킬 때는
그걸 오도를 주는 사람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네가 그만큼 기능이 있어서 너에게 맡기면 당장 30이라는 큰 돈이 들어도 제품에 하자가 없거나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면은 그 돈 안 아깝겠지.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 불건전한 쪽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일반적인 금액으로 10,000원, 20,000원 불러서 그 정도 거리 배송할 사람 많겠지. 누구도 누겠지. 근데 왜 처음부터 왜 돈을 더 많이 주고 일을 시켰을까? 단순한 거야. 10,000원, 20,000원짜리 원가대로 배송을 하면은 경찰에 잡혀도 모르고 배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 경찰들도. 근데 그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은 뭔가 나쁜 일이니 웃돈을 받아서 움직여서 생각을 할 거야. 널 조사를 하겠지.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너 하나로 끝나는 거야. 쉽게 말해서 10,000원, 20,000원 배송이면은 오늘은 A가 하고 내일은 B가 하고 모레는 C가 할 수 있잖아. 근데 돈을 50,000원, 100,000원 먼저 줘버리면서 너한테 시켜. 너한테 독점으로. 그러면은 꼴이 잡혀도 너만 잡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알람처럼 이용을 하는 거야. 똘비를. 그래서 이놈 저놈 매번 다른 놈한테 일을 시킬 바에 웃돈을 조금 더 주고 너에게만 물건은 고정적으로 배달시킨다면은 그러다가 네가 오늘 사라져. 그러면은 네가 뭐 무혐의로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나온다 하더라도 네가 뭔 말을 했던 한테 끌려가겠지. 반대였다면은 경찰서에 나서는 순간 지도세도 모르게 죽는다. 네. 100%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머리가 멍해지는 거야. 이렇게 어리 빠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찬찬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편해지고 핸드폰 하나로 주문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은행도 하고 이런 거 편해하지. 근데 생각해봐. 어두운 쪽도 그런 편의성을 띠면서 발전해.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럽게 영악하다고 그 사람들은. 막말로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사람이 많고 전 국민에게 드러난 범죄고 더 어두운 곳은 당했던 사람이 사라지는 범죄들도 수두룩 빽빽하다. 피해자가 왜 살아있는 범죄만 있을 거 생각하는데 이런 범죄가 있다라고 알려줄 산 사람이 없는 범죄도 분명히 있다. 네가 했던 알바도 그런 거다. 너 때문에 꼬리가 잡히거나 너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하여간 네가 조금이라도 경찰과 엮여 있으면은 꼬리 자리가 편하잖아. 그리고 널 절대 살려주지 않겠지.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그게 증거가 크든 작든 간에 너를 그냥 두진 않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두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든 어디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너는 어떻게 하고 가겠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널 팔든지 몸 안에 있는 걸 꺼내든지 뭘 정당한 가격이 아닌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 일을 할 때 네가 넌 그래도 다행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기본 단가를 넘어서는 그런 일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감들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니까 너는 폰번호 바꾸고 살아라. 1년이 지나서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딱히 너를 표적으로 삼지 않은 것 같은데 수 틀려서 표적으로 삼는다면 방법이 없어. 폰번호 바꾸는 거 솔직히 안전하진 않아. 근데 일단 당장 폰번호 바꾸고 지금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넌 기억해야 돼. 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 신변이 위협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너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을 바뀌지 않는다.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늘 하는 말인데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은커녕 개미 코딱지만큼도 안 나오는 거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 곳에 있으면 너도 그림이 묻는다. 이 말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재감 내고 돈 벌고 살아라. 나도 인생 뭐 끝까지 가본 놈이지라 훈계는 좀 그렇고 그름에 있던 사람 해주는 충고 정도로 생각해라. 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고 똘비가 흠칫 겁을 먹었는데 그 궁금증이 하나 또 생기는 거야. 근데 형님도 생각 걔들을 왜 그러니까 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직 깡패였던 원로분이 말씀하시길 뭐긴 뭐야 장사꾼이지. 제품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야. 장사꾼들은 다른 거 없어. 제품만 팔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이 제품만 팔리면 되는 거라고. 알 자체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 내 알 바 아니라는 말이야. 물건만 팔면 되는 거거든. 내가 팔기 위해 누굴 등쳐먹든 누가 뒤지든 팔려나가든 알 바 없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럼 잠시 정적이 흐르면서 그 전직 깡패였던 분이 말씀하시길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한 가지만 더 충고를 할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살면서 지금 불거져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돈 버는 모임, 취미가 맞는 동호회, 네. 요즘에 기타 등등 많은 모임이나 단체에서 만남을 갖는데 거기에서 이상하리만큼 자신을 띄워주고 대단히 어깨뽕을 들게 한 다음에 납치라는 사건도 예전에 많았다. 지금도 많고. 옛날에 80년대 90년대야 차에 태우고 그냥 싣고 가면 되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는 흔적이 남아. CCTV든 뭐든 위치 추적이든 되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위장해서 외지에서 한 명을 작업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동호회 갔어? 어디 놀러 가재? 거기 가. 작업하면 어떡할 거냐고.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 한 달, 뭐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켜 세워준다. 너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 동호회 혹은 모임에서 너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든 어느 동호회든 어떤 모임에서 너를 그런 존재를 만든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해주면은 사리분별 못하고 정신 좀 놓고 이게 팔의 지옥인지도 모르고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 그 끝은 뭐 이제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막말로 한 해 사라지는 사람 중에서 과연 살아서 집밥 먹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일 것 같냐. 야, 옛날에 이런 거 깡패가 모장 빠진다고 일을 안 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엔간하면은 민간인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거 하는 애들이 깡패다. 거의 대부분 깡패들이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요즘도 으슥한 곳 시스템이 없는 곳은 본고처럼 납치하는 거 흔하다. 그리고 나쁜 약 거래 이런 것도 흔하고, 나쁜 일에 엮이면은 그 끝은 무조건 나쁘다. 네가 징역 살고 나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지구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분수에 맞게 돈을 벌고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찝찝하잖아요, 마음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는 마음에서 일단 폰번호 바꾸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도 빼서 다른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똘비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남부터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을 한다거나 혹은 부업 삼아서 일을 절대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번호는 땡땡땡땡으로 왔었고 스팸 문자인가 싶어서 여러분 문자에 적힌 내용은 살고 싶으면 평생 묵고 가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고민에 빠진 순간 전에 일했던 배달 일이 떠올랐고 그 이후에 원로 깡패한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언들이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 폰번호 바꾼 내 번호를 알고 문자가 온 거잖아요. 와, 내가 아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내 신상 정보를 캐는 건 일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섭고 심장이 벌렁벌렁 걸려서 다시 그 조언해줬던 원로 깡패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야, 잊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널 어떻게 생각이었거나 그랬으면 그런 문자 안 보낸다. 애들도 너를 그냥 딱히 어떻게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입막음 하는 거니까는 그냥 큰 걱정하지 말고, 또 이런 문자를 신고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알지? 신고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묵고 사는 게 정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쥐 죽은 듯이 신고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뭐 공포라디오 이런 거 제보를 한다면서 나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살고 있다. 니도 알다시피 가끔 한국 들어온다. 근데 내가 사는 나라까지는 아마 쫓아오지 못할 거다. 경각심을 가지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대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 다 빼고 간단하게만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급하게 들고 왔어요. 오. 급하게. 원래 다른 거였는데. 그렇죠. 원래 다른 거였고 이 분도 정말 3년 만에 뵀나? 그랬거든요. 예. 근데 뵈면서 이제 요즘 뭐 하냐 이런 얘기 하다가 돌비 공포 라디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냐면 네네. 그분도 무서운 얘기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했는데 이제 물어봤죠. 본대요, 가끔씩.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가끔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럼 내가 제보 하나 하겠다. 나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나는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 말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야, 역시 태진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급하게 하신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뉴스든 뭐든 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거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들 귀족분들도 조심하시고 엔간하면은 나쁜 일 안 엮이고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태진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만 사랑하겠습니다. 딱 사랑만 할게요. 네, 충성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태진님은. 마지막에 하신 멘트가 진짜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태진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도 우리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 끝내는 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쁜 것과 엮이지 않는 그런 방향성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진님이 해주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또 무럭무럭 잘 지나갔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태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면 500원인데. 입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알겠습니다. 동전 넣습니다, 지금. 네. 네, 코인 넣어주세요. 네, 넣었습니다. 바로 한번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태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들려주신 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연예기획사 대행업체라고 해야 할지 협력업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면은 이래저래 뭐 대형 기획사에서 일을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 중소규모의 기획사 사장님의 이야기인데 이 대표님은 항상 우상이세요. 되게 무쌍이시고 친절하시고 제가 보기엔 인성은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분께서 겪으신 일인데 2000년대 중반 때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고 퇴사하고 회사를 차리신 그런 케이스인데 뭐 동생들이나 저 같은 그 당시 가난한 음악한다는 친구들은 가끔 방송도 잡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크고 작은 공연도 불러주시고 보통 이런 거 불러주면 소개비 같은 거 받거든요. 근데 안 받고 나중에 너 잘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 조금 싼 가격에 대신 부를 수 있게끔 그냥 소개비는 안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 시기는 2000년대 초반 방송국에서 일할 때부터 2010년 중후반까지 앓고 있던 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나 존칭이라는 걸 다 빼고 대표님은 똘비라고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방송국에서 일하던 똘비는 일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 이걸 누가 들으면은 말을 해도 믿지도 않을 정도로 일이 안 풀렸대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악재가 덮치다 못해 몸을 휘감싸는 시기였대요. 일단 홀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장례를 치른 뒤에 아픈 마음을 달랠 시간도 없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이별을 했고요. 그때 하고 있던 주식도 쫄딱 망했어요. 힘들게 벌어둔 돈까지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담배 한 갑 살 돈의 여유조차가 거의 없던 그런 벼랑 끝에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근데 이 정도로 극한의 환경에 몰리게 되면은 솔직히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께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단체로 이렇게 저렇게 뭐 극단적으로 세상을 등지려는 그런 모임에 가입도 해보기도 했고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냥 혼자 조용히 차를 끌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차 안에서 이런 안 좋은 방법을 할까?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보고 한두 번의 실행까지도 해봤대요. 근데 끝에 가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면서 몹시나 매우 우울하고 지치고 힘든 그때 불현듯 똘비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내가 죽을 용기도 없는데 일단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보자.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어차피 실행할 수도 없는 지경이 몸뚱이고 그럴 바에는 딱 반대로 정말 긍정적인 마음 먹고 딱 3년만 개고생한다는 생각으로 죽을 둥생을 또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일을 진행해보니까 사람은 솔직히 쉽게 죽으란 법은 없거든요. 또 열심히 살면은. 예. 그렇게 또 순탄하게 일이 하나하나 잘 풀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어요. 그죠? 돈을 모으는 재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빚을 갚는 재미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돈을 모으는 재미나 빚을 갚는 재미나 분명히 틀리지만은 빚을 갚는 재미로 열심히 일을 했대요. 똘비가 딱 그런 성격이라서 빚을 하루하루 갚아나가는 그런 재미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빚도 재산이라는 마음에 언젠가 내가 막 갚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기대와 희망을 품고 악착같이 그리고 착실하게 진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꼬여있던 인생을 진짜 다리미질로 한 장 한 장 피듯이 정성껏 진짜 정성껏 살았대요. 처리하고 뭐 정산하고 정리하고 풀어나가면서 처음 목표였던 3년을 넘어섰어요. 근데도 거의 다 일이 잘 풀려 가고 있는 와중에 진짜 신은 없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또 한 번 좌절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상적인 궤도를 올려놓기 열심히 살아왔는데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요. 근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는 그런 사고가 돼버린 거예요. 똘비는 열심히 하루 살다 보니까는 수면 부족으로 졸음운전이 돼서 사고가 나는 지경이 이르렀는데 하필 또 피해자가 젊은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여성과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너무 들었대요. 똘비가. 괴롭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닌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버리니까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허탈했죠. 한켠으로는 짜증도 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뭐 안 될까 해도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는데, 아닌 말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쁜 짓을 한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포기하고 살았을 것 같아. 그냥 술이나 먹고 살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고 뺑이 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똘비는 다시 한번 무릎을 탁 딛고 일어서려고. 예. 교통사고는 오롯이 똘비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선처를 요구하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해요. 찾아가서 무릎도 꿇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당장은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 동정심을 얻으려거나 혹은 제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뉘우치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풀고 연속으로 일어나다 보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줄일 수 있는 거 다 줄이고 살았다. 근데 줄이지 말아야 될 걸 줄였는데 그게 잠이었다. 그래서 한 번만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평생 무조건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는 매달 얼마라도 꼭 꼬박꼬박 입금을 하면서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모든 걸 변상하고 더불어서 마음의 빚까지 청산할 정도의 보상을 꼭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참고로 이 여성분은 사고가 났을 때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좋지 않은 곳에서 다치는 바람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긴 거지, 크게 막 아프거나 끙끙대는 만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깁스하고 누워가지고 이래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똘비를 딱 가만히 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더래요. 근데 이 여성분의 외형을 말씀드리자면은 기가 세 보이는 얼굴인데 미인이셨대요. 차가워 보이는데 깐깐할 것 같다는 느낌을 인상에 가진 분이었는데, 뭐 아무튼 똘비는 거의 머리를 막 땅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닿다 못해 뭐 찌를 정도로 굽신거리면서 선처를 부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던 여성분께서 똘비를 딱 잡고 이렇게 세워더래요.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 보통 그런 무너지거나 안 좋은 길로 빠지는데 당신은 그래도 영이 맑다. 남한테 등쳐먹히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당신은 남한테 큰 쓴소리 한번 못하고 살았을 거라고.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하고 혹은 실수로라도 끼쳐도 잘못을 잘 알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을 만큼 총명한 사람이란 걸 딱 보니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똘비는 뭐 순간 이게 젊은 여성 치고는 깊은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약간 좀 무겁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찰나에 나는 사실 무당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성분께서. 나는 솔직히 그날 내가 모시는 신께서 그곳에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신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근처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당신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를 보아하니까는 왜 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영구적인 장애야 어차피 내가 전생에 지은 죄든 현생에 나도 모르게 쌓아올린 업보든 뭐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하니까는 보상금 이런 거는 안 받는다. 대신 한 달 뒤에 내가 있는 신당 내가 주소를 적어줄 테니까는 여기로 찾아오시면 좀 고맙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수작을 부리려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찾아오면은 이유를 알려준다고 말하니 네. 한 달 뒤에 적어준 주소로 찾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끝난 거예요. 똘비는 고맙죠. 장애가 생기고 엄청난 합의금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 없이 돈도 요구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적어준 주소로 오라?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더 나쁜 짓을 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기도 했고 느낌상.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무너질 뻔했던 상황에서 한 줄기의 빚을 다시 얻었어요. 다시 힘차게 일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는 약속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냥 가긴 좀 그래가지고 과일 바구니, 몸에 좋은 사골 같은 재료를 우려먹는 거, 뭐 음료수 같은 거, 제철에서 나는 음식 뭐 해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무당이 알려준 주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주소를 적어주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자가 길어지기 전에는 꼭 방문을 해달라. 몇 시에 오란 말이 아니라 그림자가 길어지기 전에 꼭 방문을 해라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이라면은 뭐 똘비의 상식으로는 일몰 때 그림자가 약간 길어지잖아요. 일몰 전까지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몰 근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그냥 갔대요. 이왕 가는 거 일찍 가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주소에 적힌 집을 도착하니까는 주택인데 네. 문 앞에 뭐 적혀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은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돌비선녀, 돌비보살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잖아요. 근데 적혀있는 건 뭐냐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찾아오세요. 돌비암, 돌비스님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그럼 집이 아닌가? 노크를 똑똑 해보니까는 아주 인상이 좋으신 스님께서 처음 보는 똘비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막 되게 환영해 주시고 웃으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연락을 받았다. 무당분께서는 곧 오실 것 같으니 앉아서 차나 한잔 하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사람 좋은 웃음으로 반겨주셨고
얼떨떨한 마음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안으로 쓱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스님께서 내어놓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선물꾸러미를 약간 좀 뻘쭘한 듯 껴안고 다리 사이에 끼고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얼떨떨하게 있는데 스님께서는 돌비가 들어온 대문에 그대로 서가지고 팥을 막 뿌리는 거예요. 팥을 뿌리고 문을 열어둔 채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 뭐 고쳐 쓰듯이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냥 계속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따금씩 똘비를 보면서 웃으면서 합장 한번 하시고 뭐 그렇게 30분 4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스님께서 대문을 벗어나 똘비에게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가셔도 된다. 오늘은 그만 가셔도 되니까 나중에 따로 연락이 갈 거다. 오늘 이만 가셔도 되고 대신 집에 가는 길에 붉은 팥을 사서 팥죽을 해먹든지 아니면 팥죽집에 가서 팥죽을 드시든지 혹은 붉은 팥을 집 앞에 뿌려두시고 네.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 팥죽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뭔가 무속적인 걸로 접근했잖아요. 지금 네. 똘비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무속적으로 팥을 도깨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 죄송한데 팥은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스님이 또 웃으면서 합장만 하고 있고 말씀을 안 하세요. 네. 죄송한데 팥은 도깨비가 싫어하지 않냐요? 도깨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는 스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조용히 합장을 하면서 고개를 끄떡 한번 거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배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 배웅을 받으면 나가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 환영이고 가비는 깨비, 가비는 귀신입니다 라는 말씀을 던져주시고 들어가셨고 그 말을 들은 똘비는 뭔 소리야 가비? 뭐 가비엔제이?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향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만남 아닌 만남을 뒤로하고 열심히 또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꿈속에서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없이 똘비를 꼭 안아줬대요. 근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똘비는 품에 안겨갖고 엉엉 울었대요. 네. 울면서 있으면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꼭 한 번 더 껴안아 주고 어루만지면서 얼굴 한번 보고 이런 상태에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꿈에 나오시니까 뭔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래요. 기분은 좋았대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서. 근데 거길 갔다 오고 나서 또 어머니가 꿈에서 나타나니까는 신경도 쓰이고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였나? 네. 싶은 생각도 괜시리 들고 뭐 경고를 하셔야 되나? 좀 일이 좀 안 풀리고 있다 그런 식이니까는 왜 그러지? 어머니가 갑자기 왜 나타나셨지?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봐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반 저런 생각반 하면서 내가 너무 요즘에 힘들게 살다 보니까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불러드리는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넘겼고 그 뒤로도 가끔씩 혹은 자주 어머니 품에서 안겨서 펑펑 우는 꿈을 꿨대요. 뭔가 펑펑 울고 일어나는 아침은 힘들지도 않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똘비는 또 어머니 꿈꾸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 반년이 또 흘러가요. 반년 뒤에 그 영구적인 장애를 입으셨다고 했던 그 무당분께서 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오자마자 똘비는 아유 잘 지내시냐고 제가 연락도 가끔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가지고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잘 받으셨냐고 하니까 받았다. 아유 몸은 어떠신지 아프신지 아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안부 인사도 제가 드리고 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갔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분께서 연락 온 거 받고 일부러 안 받았다. 혹시라도 연락받고 이러면 너무 또 죄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받고 있었는데 그 오늘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그때 암사에 다녀온 뒤로 다른 일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다. 혹시나 이상한 꿈을 꾸었거나 안 좋은 변을 당한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네.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스쳐 지나가서 연락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니 다른 건 없었고 요즘 생전 안 보이시던 어머니가 꿈에서 나오셨다. 펑펑 울고 아침을 맞이하면은 뭔가 좀 힘이 솟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뭐 다른 변을 당하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고 부쩍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꿈에 자주 나오신다. 그거 말고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당분께서 그래요? 내가 그리 영험하거나 큰 무당은 아니라서 뜻은 잘 모른다 지금. 근데 똘비 씨도 아시다시피 집안 내에 도깨비랑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을 한다. 도깨비라는 게 잘 맞는 사람들한테는 부와 명예를 주는데 안 맞은 사람들은 진짜 고생을 하면서 죽어나간다. 그리고 일전에 암자를 다녀가셨을 때 스님께서 도깨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뭐 당장 똘비 씨를 봤을 때 근처에 도깨비가 보이거나 이런 건 없는데 뭔가 묻어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기운은 항상 느꼈다. 처음 볼 때부터 느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구술을 해라, 부적을 써라 이런 건 아니다. 나도 몰라서 구술을 한다거나 부적을 쓰란 말도 못하겠다. 내가 상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본 적이 없는 거라서 이게 쉽사리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내가 신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지만 신어머니도 모르시는 부분이다.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똘비 씨를 보고 싶어 하는데 조만간 아마 시간을 내서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전화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알겠다. 저는 언제든 시간 되니까는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골똘히 생각을 해봐도 생전 어머니께서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 전에 귀신을 본다든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없었고 평범한 가정이었고 단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점 말고는 딱히 문제 삼을 만한 일어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무당이 말을 하니까는 신경도 쓰이고 아 무당의 신어머니라는 사람도 내가 봐야 되는구나 생각에 약간 부담감도 있었대요.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말씀하시길 그럼 다행인데 앞으로 살다가 혹시나 도깨비랑 엮이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되게 설명하기 힘들고 나도 이거 뭔지 모르겠으니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신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신어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겠대요.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게 있대요. 둘러싸고 있고 몸에 이것저것 묻어 있대요. 기운도 느껴지고 근데 모르겠대요. 신어머니도. 이게 도깨비인지도 모르겠고 도깨비라고 말을 해서 하는 거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느낀 게 아니 그게 도깨비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시는데 어떻게 도깨비라고 이야기를 하냐. 똘비는 그렇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도깨비 냄새가 난대요. 도깨비인 거 확실한데 이게 모르는 사람 보면 도깨비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희한한 건지 아니면 독특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면서 돌비는 그 신어머니한테 더 많은 걸 물어보게 되죠. 이러이러한 어머니 꿈이 나오시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냐니까 꿈도 너를 보호하려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를 하기 위해 나오신 건지 우리도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지금 벌어지는 어떤 일들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구술을 해야 되냐 부적을 써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 우리가 권했지 우리도 모르겠다고. 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참 나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내 윗대 신어머니도 아마 이 부분을 모를 것 같다. 우리가 그게 큰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걸 알아내기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굳이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들춰냈다가 혹시라도 영린을 건드리는 거면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내보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은 연락을 달라. 라고 하고 신어머니의 만남을 끝내고 시간이 흘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 일이 있고 2010년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기억에 흐물흐물해지고 지워져가는 시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똘비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과로 때문에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고 정확하게 4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계시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의식불명이었지만은 똘비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꾼 꿈이 있어요. 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소설 중에 구운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 짧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선계에 있던 주인공이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은 결국 꿈에서 일어나면서 인생이란 것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는 그런 소설인데 예. 똘비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굳이 비교하자면 구운몽 같은 느낌의 꿈을 꾸었대요. 그러니까는 꿈속에서는 진짜 얼마 안 된 시간이 흘렀지만은 현실의 몇 년이 그냥 확 지나버렸고 꿈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신과 어머니가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약간 선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전에 살았던 본가에서 아무 걱정 없이 노래도 부르면서 알콩달콩 지리면서 살고 있었대요. 꿈속에서. 큰 근심 걱정 없이 어머니 손 붙잡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면서 있는데 근데 그 꿈속에서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가 문이나 문은 다 걸어 잠그시고 불도 딱 꺼버리고 숨소리도 새어나올까봐 커튼도 치고 다 막아놓은 다음에 이불을 덮고 숨으시더래요. 그리고 똘비에게 말씀하시길 밤에 절대 누가 이름 부르든 뭘 부르든 절대 대꾸하지 말고 없는 척을 해라. 기척을 숨기고 있어야 된다. 기척을 뿜어내지 마라. 라는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이시지? 그 말을 왜 하시고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찰나에 밤이 되었고 대문을 누가 막 두드려요. 벼랑간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복의 김여사 나 아랫마을 갑인데 약주한 날에 되었으니 문 좀 열어주시게 라는 말을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똑같은 톤으로 쾅쾅 이복의 김여사 나 아랫마을 갑인데
이제 약주한 날에 되었으니 문 좀 열어주시기에 이런 식으로 문을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전라도 억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되어서도 그 다음 날에 되어서도 이복이 김여사 나 아랫마을 갑인데 이제 약주한 시간이 되었으니 문을 열어야 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어주십시오 하는 말투에서 열게 열어라 안 열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투가 바뀌더래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어김없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쾅쾅 치면서 이복의 김여사 나 아랫마을 갑이인데 그림자만 그럼 걷어가겠네. 자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가 그림자만 솔찬히 걷어갈 테니까 우리 약속 이것을 끄시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번에 끝나게 무섭게 똘비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나오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고 니놈 멋대로 약조를 한 것이니까 내가 지킬 이유가 없다. 그림자를 가져간다고? 난 그럼 날이 밝자마자 니놈 본체를 불태워 없애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와, 예. 그냥 그 밖에 있는 괴인이 말하길 헛개비 잡는 소리 그만하시고 아무튼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은 다 지켰고 김여사가 나 내치니 나도 그만둘 터이니 마음 풀고 그만 가시게나 같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머니께서는 똘비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제는 가야겠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지켜줄 수가 없다. 내 새끼 고생 많은 우리 아들은 어미 잘못 만나고 평생 고생만 한다고 미안하다고 눈 톡톡 거리시면서 문을 나서서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하면서 딱 깨니까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으로는 며칠밖에 안 됐지만은 현실은 4년이 지났던 거죠. 단지 꿈속에서는 며칠만 보냈는데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현실은 몇 년이 지날 동안 의식불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똘비는 또 어리둥절했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 벌써?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서 꿈속에서 뭔가를 본 거는 어떤 일과 연관이 분명히 있을 거다. 틀림이 없다. 라는 생각에 잊고 있던 무당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폰번호가 과연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폰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지고 전화를 받더래요. 네. 받자마자 네 똘비씨 이러는 거예요. 아 오랜만이라고 제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이러이러했고 의식불명이었고 그때 꾸었던 꿈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무당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똘비씨 말처럼 갑이라는 것은 도깨비 뭐 도갑이라고도 하고 헛개비라고도 하고 막 등등 많이 불리는데 근데 그 도깨비가 어머니를 좋아했던 건 아닌가요? 이러는 거예요. 들은 게 없잖아요 똘비는. 저는 도깨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니까는 옛날부터 도깨비가 과부를 엄청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 근데 나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다. 들어는 봤지만은 처음 겪어본다. 어머니께서 그리고 무엇을 약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림자를 가져가겠다? 그림자를 가져가겠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뭐 그림자를 가져가겠다는 말은 뭐 정확하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살아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가져가는 건지 죽어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가져가는 건지 거기에 따라 틀릴 건데 어머니가 가셨다는 거는 어머니 그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똘비씨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간 걸 수도 있는데 네. 필시 무언가 변을 당할 것인데 그 도깨비가 누구의 그림자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리고 정황상 도깨비가 어머니를 좋아했는지 아닌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거래인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도깨비들이 과부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는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좋다. 이거 정확히 모르니까는 내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한 이유가 흐릿흐릿하고 그 불안정한 이상한 기운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이상한 기운이 분명히 커지거나 아니면 예. 뭔가 일을 낼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의식불명이 일어났다는 똘비씨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전화 통하지만은 목소리에서 뭔가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게 느껴진다. 뭔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무언가 해결이 된 것 같다.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내 짧은 식견으로는 돌비씨의 그림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을 하신 것 같다. 어떤 도깨비와 거래를 했던지 기타 등등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예. 근데 내가 모르니까는 그때 갔던 돌비암으로 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가겠다. 근데 지금 병원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만나는 거 어떻냐라고 똘비가 말을 하니까는 그 무당분께서 그럼 일주일 뒤에 돌비암에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돌비암을 찾아가게 된 거죠. 돌비가. 근데 그 돌비암에 계시는 그 돌비 스님이 법력이 좀 높으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도 모르시겠더래요. 이게 뭔지. 말대로 도깨비는 분명히 있다. 이게 보인다. 근데 지금은 내가 봤던 기운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뭔가 사람이 좀 예를 들면 전에 왔을 때는 약간 흑백 TV였다면은 지금 칼라 TV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내가 평생을 안 좋은 곳가 보면서 살아왔지만은 모르겠다고. 나는 일단 모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분명히 도깨비는 도깨비인데, 이게 어떤 도깨비인지, 도깨비 대장일 수도 있고, 그 위에일 수도 있고, 도깨비 신일 수도 있고, 모르겠다, 나는. 어머니가 뭘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쁜 기운도 지금 느껴지지 않고, 분명히 뭔가 사연은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또 부당분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모시는 신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얘 끝이 나요. 이 똘비부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는데 예. 무당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분명히 뭔가 숨어있다. 그림자 안에. 그럴 것 같다 왠지 내 느낌인데 그림자 하는 거 보니까 그림자 안에 뭔가 숨어있어서 분명히 한 번쯤 일이 더 벌어질 것 같다. 그때 다시 찾아와라. 예. 내가 책임지고 그때는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끄집어 내서라 물어보든 아니면은 나보다 더 높으신 신을 모시는 무당분을 데리고 오든 무조건 알아낼 테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게 없으니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나고 이야,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신묘하면서 섬뜩하네. 보통은 뭐 무당분들이 알아서 이거는 뭐다 하고 스님도 이거는 뭐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비방을 알려주곤 하잖아요. 맞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 그분들도 모르는 일이고 예. 짐작하기에는 더 위에 존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뭔가를 거래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기묘한 그림자 이야, 거래라는 그림자 이야기를 거래. 호호, 맞네요. 네. 야, 태준님, 이런 류의 이야기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오늘 터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렇죠? 네. 태준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울산의 미남, 울산의 자랑 태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울산의 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충성! 네, 충성! 오늘 태준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하고 신묘하면서 그림자 거래라는 정말 섬뜩한 또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태준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놀랍습니다. 돌비 태지라고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고 처음 이야기부터 한번 쭉 정주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